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형 작가라고 합니다. 혹시 자기가 부캐가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질문 안 시킬 거예요. 네, 부캐가 있다. 없어요? 대학생들도? 예. 저는 오늘 부캐인 이재형 작가 자격으로 왔고요. 원래 본 캐릭터는 S통신사에서 기후변화 전략, 온실가스 전략 이쪽을 담당하고 ESG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작가로서 저희 부캐로 왔고요. 제가 이번에 쓴 기후 피해 세대를 넘어 기후 기회 세대로는 내용의 책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저도 부제를 인류의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적어놨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미래라는 이 기관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그 미래가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세대적인 측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글을 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기후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미 많이 배우셨고 이미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 이런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올해 3월에 IPCC 6차 보고서라는 것이 유엔에서 공식 승인이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평균 기온 상승폭 1.5도씨라는 것이 2040년에는 100% 넘고 2030년에는 50%의 확률로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이 10년 안에 인류의 운명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후변화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단순히 온실가스 농도 상승에 따른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생물다양성 파괴 이런 것들이 또 서로 부정적인 대먹이,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먹이로 서로 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류가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1995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모든 국가가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근데 중요한 문구이긴 한데 여기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갈립니다. 선진국들은 유엔에 가입한 200개 국가들이 모두 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여태까지 선진국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사다리를 걷어차느냐, 차별화된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문구이긴 하지만 어디에 방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갈려져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협상이라는 게 좀 속도가 느리고 빨리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작은 거죠.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3명이서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을까라는 고민을 해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195개 국이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야 돼요. 네, 어렵겠죠. 근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불평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물에 잠겨 사라지는 나라들입니다. 2009년에 몰디브 하면 떠오르시는 게 신혼여행지로 유명하다. 혹은 영화 내부자들의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자 이런 것도 나오실 거예요. 그 몰디브예요. 2009년에 몰디브에서 대통령 이하 강요들이 해저회의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021년에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앞서서 투발루 외교장관이 반쯤 물에 잠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물에 잠겨도 국가로 인정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영토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 사라지면서도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선진국들에게 던집니다. 두 번째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생존을 위협받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국가적인 측면이고 이번에는 어찌 보면 계층적인 측면입니다. 못 사는 나라, 이런 가난한 나라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라는 특정 국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항상 호우로 인해서 잠기기도 하죠.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지 지형이 있다든지 혹은 작년 8월에 반지하에 사는 분이 홍수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할수록 어찌 보면 기후변화에서 더 쉽게 노출이 돼요. 또한 더 민감하기도 합니다. 같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아기 대비 삼형제 보시면 벽돌집에 사는 친구가 있고요. 볏집으로 사는 친구가 있어요. 같은 기후변화 현상이라도 실제로 어떤 조건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능력 부족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을 든다든지 해서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복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를 위해서 이런 계층적인 측면에서 가난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 자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책임은 없으나 피해를 받는 아이들이요. 유니세프에서는 하나의 보고서를 냅니다. 기후변화에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라는 조사를 하는데요. 전 세계 22억 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기오염, 식수, 폭염, 사이클론,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현상들로 최소 10억 명의 아이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복합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어린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기후변화에 어떠한 책임도 없어요. 어떠한 책임도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받는 건 이 가난한 국가의 어린이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아직까지도 한국 어른들 같은 경우는 좀 먼 미래 얘기거나 혹은 다른 국가의 이야기거나 라고 받아들이기는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찌 보면 물리적 피해라든지 아니면 재난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영향을 받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작년부터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기후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넣었는데요. 올해 벚꽃 축제 원래는 4월 첫째 주에 열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 보시면 그 전주 3월 말에 벚꽃이 만개를 3월 22일쯤에 만개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축제. 예. 중꺾그라고 해야 되나요? 중꺾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벚꽃이 없는 벚꽃 축제를 우리는 올해 맞이했습니다. 저 역시도 3월 말에 벚꽃 축제를 구경을 갔다 왔는데요. 작년에 동일한 축제 갔던 걸 보니까 4월 10일이더라고요. 네. 이만큼 우리한테 이제 하나씩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올해 매년 2월이면 영덕이라는 곳에서 대게 축제가 열려요. 영덕의 강구항에 왼쪽 사진은 5년 전 모습입니다. 5년 전에 이렇게 대게가 풍부했대요. 대게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해수 온도가 너무 따뜻해진 겁니다. 그래서 강구항 앞바다에서 대게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게의 어획량이 계속 줄어들고 이 이유는 결국은 해수 온도가 지속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축제에 갔더니 90%가 러시아산이에요. 네. 국내산 대게가 없는 대게 축제라는 거죠. 하나둘씩 우리 앞에 기후변화의 영향이 이제 와닿고 있는 거죠. 작년입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네, 저 아저씨. 네.
작년 8월 8일 2차 장마라는 게 우리 앞에 발생을 합니다. 2차 장마. 새로운 용어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오호츠키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싸우면서 한반도에서 정체전선이 생기고 그로 해서 장마가 6월에서 7월까지 계속이 되고 점점 가을이 오면서 오호츠키 기단이 세지면서 가을이 오는 이런 얘기 쭉쭉쭉 나가죠. 그런데 해수온도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꺾여야 되는 북태평양 기단의 따뜻한 기류가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8월 8일에 서울, 경기도에 물폭탄이 떨어집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13명이 발생하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반지하에 사시는 그 가족 포함해서 13명이 사망하고요. 자동차가 1만 2천 대가 침수합니다. 또한 작년에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종합가는 8월이었고 이제 9월입니다. 9월에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칩니다. 때마침 만조식이랑 겹쳐요. 그래서 냉천이라는 천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만들어진 지 54년, 공장이 돌아간 지 49년 만에 최초로 공장이 멈추게 돼요. 무려 135일 동안. 어찌 보면 포스코 입장에서 봤을 때 상상을 못했겠죠. 이런 태풍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공장이 전체적으로 가동이 멈추게 될까? 이런 상상을 못 해봤겠죠. 이미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대피 훈련을 했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상상을 못했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얘가 우리나라에 또한 다른 영향도 줍니다. 어떤 거를 주냐면요. 202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되겠지만 온실가스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축됐던 시기가 세 번 있었어요. 하나가 IMF, 두 번째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 우리가 노력해서 줄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22년 통계가 안 났지만 온실가스가 줄어들 거예요. 왜냐? 얘 때문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포스코는 공장이 포항에도 있고요. 갑자기 이름이 어디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요. 두 군데가 있어요. 얘 두 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800만 톤이에요. 10분의 1이 넘어요. 우리나라 배출량이 10분의 1이 넘어요. 그 공장 중에 하나가 135일 동안 멈췄어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확 줄어들겠죠. 네. 본의 아니게. 그런데 이거 역시도 우리가 노력해서 줄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기후변화는 이제 어찌 보면 선진국들이 협약을 맺고 노력을 줄이자라고 했고, 반면에 실제로 피해받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없는 후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실제 가난하거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이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먼 미래 혹은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리긴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현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몇 가지 사건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키워드도 있겠지만, 재작년부터 ESG라는 단어가 부각이 됩니다. ESG가 E가 환경이고, 그 안에 환경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온실가스까지 여러 가지 환경이 포괄되는 거 있지만, 기후변화가 메인이긴 합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흐름들이 있느냐를 좀 기후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기후변화 정책이 글로벌 흐름이 좀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 선진국들이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2015년 파리협정이 만들어지고 국가별로 자발적 자기들의 감축 목표 NDC라는 걸 지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레타 툰베리를 대표적으로 한 청년들의 미래 세대들이 국가들에게 계속 책임을 다해라, 온실가스를 줄여라라는 요구가
그래서 현재 세대들이 이제는 줄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실제로 국가들별로 탄소 중립 목표로 하는 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2005년, 2050년 넷 제로라는 것을 목표로 갖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면 이미 90%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이 노력만 한다면, 이들이 실제로 공약을 실현만 한다면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 상당히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미 탄소 중립을 이룬 국가들도 있어요. 하나가 부탄이고요. 하나가 황정민이 나오는 드라마.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미 2개의 국가가 탄소 중립을 이뤘어요. 네, 수리남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세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50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뭐 2060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요구도 해요. 야, 2050년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거죠. 제가 스스로 나 2050년까지 30kg 뺄게. 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5년 뒤에 한 5kg 뺄게. 이렇게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몇 킬로 뺄 거야. 혹은 올해 몇 킬로 뺄 거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때 가서 빼도 되는 거고 지금부터 빼도 되고 어떠한 경로냐에 따라서 실제로 글로벌리 온실가스 감축 혹은 나의 다이어트에 다른 경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NGO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래 오케이 좋아 하지만 중간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행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과학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 SBTI라는 게 그런 컨셉에서 나온 거예요. 미래는 알겠어. 단기 5년에서 10년 단위 목표를 먼저 세우라는 거죠. 국가들이 움직이고요.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2020년 8.8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블랙락의 CEO가 기업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CEO 앞으로. 너희들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투자노로 회수해 가겠어. 라는 거죠. 돈의 흐름이 바뀌어요. 이제는 이런 거에서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테슬라 주가 지수입니다. 2010년 테슬라가 처음 상장을 합니다. 그 뒤로부터 2번의 주식에 대한 분할, 액면 분할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건 그 용어가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주가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쫙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돈이 이제는 기후변화 혹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SK건설이 2021년 5월에 에코플랜트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꿔요. 과거에는 플랜트, 이런 건설, 아파트만 줬다면 실제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폐기물 소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에코플랜트가 가져가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름을 바뀌어요. 또한 두산중공업입니다. 원래 발전소용 가스터빈을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소형 원자력 모듈이라는 걸 작은 핵발전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집중을 하겠다고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름을 바꿉니다. SK 종합화학이죠. 그런데 SK 종합화학도 지오센트릭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된 플라스틱이 폐기물이 돼서 오는 것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이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자라는 의미로 지오센트릭으로 이름을 바뀌어요. 돈이 움직이니까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분사를 하고요. SK이노베이션에 있던 배터리 사업부가 SK온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배터리 하나만으로 이제 회사를 크게 불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는 것이고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가 이제 대세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번 돈의 흐름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과연 어디로 돈이 또 몰릴 것인가? 라는 관점이고요. 또한 왜 돈이 거기에 몰리냐? 그것들이 실제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더 크게 보자면 그쪽에 여러분들의 일자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쪽에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크게 보면 온실가스에 관련된 해법은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감축이고요. 하나는 적응이에요.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완화시키거나 실제로 흡수하거나라는 것이고요. 또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게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교집합이 있어요. 나무예요. 나무. 동남아시아에 가면 맹그로브 숲이라는 게 있어요. 맹그로브 숲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뭐냐면 해안가에 심어요. 그러면 온실가스를 흡수해요. 그리고 걔네들의 역할이 뭐냐면 쓰나미의 버퍼, 방어막의 역할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이 실제 어쩌면 감축이라는 측면도 있고 적응이라는 측면의 교집합을 나타내는 데서 제가 일부러 나무를 넣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감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아까 앞 시간에 밖에서 들으니까 아리백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축과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개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지금 당장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 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최적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저 아까 계속 밖에서 듣고 있었는데 요것도 아까 전기차 충전을 하면 요금을 더 준다 이런 요금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배출된 온실가스면 최대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배출되겠으면 이걸 어떻게 포집해서 제거할 를 것인가 이런 고민이죠. 첫 번째가 생산입니다. 재생에너지 계속 듣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급률 통계에 따라 하지만 6.6%, 7.5% 이 정도 밖에 안 돼요. 신재생에너지가요. 아직 낮죠?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계도 존재를 해요. 진짜 미국처럼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바다 서유럽처럼 실제로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고 한계도 존재를 하죠. 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엔 수단 중에 하나로 실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를 21%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생각해요. 전기분해 다 문과지시나요? 이과 고등학교 때도 생각해보면 물에다가 에너지를 주면요 산소와 수소가 만들어져요. 역으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역반응이죠. 그런데 산소 같은 이들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물이 나오는 거죠. 네, 온실가스가 아니라. 그래서 새로 뜨는 모습이 이 수소 경제이고요. 탄소 경제를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한계도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소를 청정하게 생산할 것인가. 산소는 공기 중에 많아요. 하지만 수소는 어떻게든 생산을 해야 돼요. 그거를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정상에서 나오는 거를 만들 것이냐 혹은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들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뭐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어찌 보면 새로운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해서 수소 경제라고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적인 측면 또한 사용하는 측면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더 많이 생산이 됐는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생산이 하더라도 실제로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생산해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생산을 안 돼요. 어느 정도 한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생산됐을 경우 그것을 뭔가 저장을 한다고 저장을 하고 다시 쓴다면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 테슬라 이 사진이에요. 미국 텍사스주에 정전이 일어났어요. 정전이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한 집만 저렇게 불을 켜고 있대요. 왜 이런 게 가능하냐? 테슬라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미 충전이 돼 있겠죠. 그것을 다시 집에다가 꽂아서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충전된 건전지라고, 움직이는 자동차 건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ESS라는 게. 네. 이래서 이런 기술을 V2 Home, Vehicle to Home이라고 해서 저런 기술들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됩니다. 실제로 그 제주도에서 쓰는 양보다도 실제로 더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그거를 배터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부각받는 기술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상용화, 실용화 단계가 어렵긴 한데요. 계속 연구 단계는 있고요. 또한 카본 캡처는 특히 공장 굴뚝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공장 굴뚝에서 나가는 배기가스에는 이산화탄소가 실제 대기보다는 많이 농도가 높겠죠. 네, 농도가 높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DAC라고 해서 다이렉트 에어예요. 공기 중에 있는 CO2를 직접 포집을 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0.04% 존재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발라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이런 걸 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나 $100만 주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를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한 장표만 말씀을 드리고, 네, 제 시간을 최대한 뒷분께서도 기다리고 계셔서 최대한 시간을 맞추고 가려고 좀 빨리 갔고요. 현재와 다른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올해 41입니다. 41예요. 제 나이가 41인데요. 2023년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2052년이 되면 저는 68이 돼요. 제 큰아이가 10살이에요. 예, 진짜 10살입니다. 네. 그 녀석이 50년이 되면요, 37이 돼요. 제 나이 또래가 돼요. 지금 평균 온도 상승 2020년에 1.09도씨 올랐고요. 2023년에 1.3도씨 정도 올랐습니다. 2050년이 되면 최저 1.57도씨 오른다고 하고요. 최고 2.35도씨 오른다고 합니다. 현재보다 약 0.27도씨 올라요. 현재보다도. 저의 딸아이 혹은 여러분들도 이 어딘가 있겠죠. 지금의 평균 기온은 이제 다시 만나지는 못합니다. 만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그나마 차선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이든 아저씨들, Z세대 이상의 아저씨들과 실제로 어린 아이들의 중간에서 어찌 보면 실제 이것을 그나마 개선된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교두보의 역할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있을까요? 질문하고 싶은 거?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메일로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